자, 이제 3교시로 산업용이나 기타 분야에서 쓰이는 고분자 재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앱소빙 폴리머라고 해서 고흡수성 고분자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분자 1g이 물을 1000g을 흡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LG화학에서 연간 수십만 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어디에 쓰이겠습니까? 주로 기저귀에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저귀에 그 오줌을 흡수를 해서 그대로 팽윤된 상태로 있도록 하는 이제 이런 용도로 물을 많이 흡수하는 고분자 재료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고요. 또 가령 오일 흡수 고분자는 해상에서 가령 오일 스필 사고가 생겨서 선박 사고가 생겨가지고 오일이 누출이 됐을 때 가령 고분자를 그 바다에 뿌려서 이 고분자 가루가 오일을 한 뭐 500배, 1000배 흡수해서 이렇게 덩어리로 떠 있다면 그것만 걷어내면 되겠죠.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오일 스필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오일 흡수 고분자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 고분자 복합체라는 게 있어서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강철 같은 소재를 대체하는 고분자 복합 재료가 있습니다. 탄소 섬유와 에폭시 수지를 결합한 카본 파이버 컴포짓이라고 하는데 탄소 섬유 복합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강철하고 같은 그 탄성률인 220기가파스칼을 나타내는 그런 재료지만 강철보다 비중이 5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가령 전투기 같은 소재로 만약에 이 탄소 복합체를 쓴다면 강철로 썼을 때보다 5분의 1 가볍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포탄을 이제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투기나 또는 일반 여객기에도 경량화를 시키면 그만큼 유류 소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항공기 여객기에도 이제 활용되고 있고 지금 우리 골프채라든지 뭐 낚싯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또는 테니스 라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옛날에는 금속으로 썼지만 지금은 이제 탄소 섬유 복합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유리 섬유하고 에폭시 이거는 글래스 파이버 reinforced plastic이라고 해서 유리 섬유 복합체는 지금 이제 낚싯대나 대형 버스의 차체라든지 또는 여기 이제 자동차의 이 펜더 부분 이제 여기에도 활용되고 있고 이제 호텔 욕실 유닛 전체가 유리 섬유 복합 재료로 한꺼번에 찍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자 산업에 쓰이는 또는 전기 특성을 가진 고분자를 한번 보면은 우선 여기 전기 절연성 고분자, 우리 천연 고분자는 원래 전기를 안 통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요새는 이제 발전소에서 송전하는 전압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최근에는 765kV로 보내고 있습니다. 765kV라고 하면 76만 5천 볼트의 전압으로 보내게 되는 그럴 때는 웬만한 고분자가 그 절연체로 활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폴리에틸렌 중에서도 촉매를 거의 안 쓰는 고순도 폴리에틸렌 재료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연에 없지만 고분자가 전기를 통하는 고분자가 합성이 됐습니다. 폴리아세틸렌이라고 하는 고분자인데 이제 이 폴리아세틸렌을 처음 합성한 그런 공적으로 2000년도에 노벨상을 히거, 먹디어미, 시라카와 이런 세 분의 교수가 이제 받았는데 전기 전도도가
대개 구리 정도의 정리 전도도를 가진 1만 G맨까지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계적인 에너지를 주면 그거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또는 전기적인 에너지를 주면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이런 그 앞전송 고분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가령 스위치로 쓸 때는 압력을 가하면 전기 시그널이 생겨서 스위치가 되고, 또 전기를 통하게 되면 진동을 하면서 스피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벽면 스피커 같이 아주 그 필름 스피커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앞전송 고분자 재료고요. 또 이거에 대비해서 열을 가하면 전기가 생기는 또 고분자, 이 초전송 고분자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열 탐지에 쓰이는 고분자 재료고, 또 광전도성 고분자라고 해서 빛을 받는 부분은 전기를 통하고 빛을 안 받은 부분은 전기를 안 통하는, 우리 복사기에 들어가는 그런 소재도 있고요. 이제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감광성 고분자, 빛을 받은 부분이 가령 용해가 되고 안 받은 부분은 용해가 안 돼서 우리가 어떤 회로를 표면에 요철을 만들어서 회로를 형성하게 하는 이런 고분자도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또 그 전기 발광 고분자라고 해서 전기를 통하면 이제 빛을 발하는, 특히 이제 RGB, Red, Green, Blue, 빨간색, 초록색, 청색을 발광을 해서 디스플레이에 활용될 수 있는 이런 고분자 재료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반도체 재료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우리가 일본하고 강제징용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일본이 2019년 7월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핵심 재료 3개를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나 또는 디스플레이 회사에서 일본에서 95% 이상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소재 3개를 수출 금지를 시켰는데, 그 중에 2개가 고분자 재료입니다. 하나는 미세회로용 포토레지스트라고 해서 감광성 고분자이고, 또 하나는 이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투명 OLED 디스플레이용 불 속의 폴리이미드 수지입니다. 나머지 3번째 수지는 불화수소라고 해서 저분자 유기물인데, 이거는 이제 반도체 공정의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고순도 불화수소 가스를 이제 수입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반도체에서 감광성 고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 미세회로용, 특히 미세회로용 포토레지스트가 왜 고분자에 의해서 그 개발이 달려 있는가 하는 거를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 있는 여러 회로들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반도체가 얼마만한 메모리를 가지느냐 하는 거는 이 회로가 얼마나 많은 회로가 이 반도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다시 말하면 이 반도체에 들어가 있는 선폭의 굵기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용량이 결정이 됩니다. 1971년에는 이 선폭이 10마이크론이었습니다. 10마이크론은 우리 머리카락이 한 120마이크론 되는데, 120마이크론 머리카락에 한 10분의 1 정도 굵기로 선을 그을 수 있다는 거죠, 반도체 안에. 이제 1마이크론은 그 1000마이크론이 1mm입니다. 그러니까 10마이크론이라고 하면 0.01mm가 되겠습니다. 이때 반도체 그 용량이 64kB였습니다. 1971년에 개발한 반도체가 64K였는데,
1984년에는 이거보다 선폭을 10분의 1로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1마이크론이 선폭이 되니까 아까 선 하나 들어갈 곳에 10개의 회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가로에도 10배가 들어가고 세로도 10배가 들어가니까 용량이 100배로 늘어나서 아까 64킬로바이트가 이제 6400, 다시 말하면 6메가 반도체가 된 거죠. 그것이 이제 2001년에는 130 나노메타가 됐습니다. 130 나노메타는 1마이크론이 1000 나노메타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보다 한 8분의 1로 또 줄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84년에 개발한 회로선 하나 안에 8개의 이제 또 회로가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로 세로 88, 64, 64배가 이제 들어가니까 360메가가 되겠죠. 이제 그게 2016년에는 10나노메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984년에 1마이크론보다는 100분의 1로 줄었고 1971년에 10마이크론 폭보다는 1000분의 1로 줄어서 가로도 1000배 회로를 더 넣을 수 있고 세로로도 1000배 회로를 더 넣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100만 배가 늘어나서 이제 기가바이트 반도체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는 3나노메타입니다. 그래서 이 3나노메타 반도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특수한 감광성 고분자를 필요로 하는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95% 공급하고 있다가 79년에 갑자기 수출을 막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국내 기업에서 개발을 해서 현재는 다 국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토레지스트가 어떻게 쓰이나 하는 걸 여기 있는 이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실리콘 웨이퍼 위에다가 이제 우리 감광성 수지 포토레지스트라는 거를 얇게 도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반도체에 올리고자 하는 회로, 여기 마스크라고 써 있는 이 회로를 놓고 그 위에 UV나 빛을 쬐게 되면 이 감광성 수지 중에 빛을 받은 부분이 있고 이제 빛을 안 받은 부분하고 이렇게 두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포지티브 레지스트는 빛을 받은 부분이 용해성이 생겨서 우리가 녹여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실리콘 웨이퍼 위에 이런 패턴을 만들 수 있는 이것이 이제 포지티브 포토레지스트라고 하고, 빛을 받은 부분이 반응이 생기면서 받은 부분은 오히려 안 녹고 안 받은 부분을 녹여내는 이제 요거하고 반대되는 패턴을 만드는 이런 네거티브 포토레지스트도 있는데 주로 포지티브 포토레지스트를 지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폭이 이제 가늘면 가늘수록 얼마나 가는 폭을 가지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 고분자, 감광성 고분자의 특성이 그렇게 나노메타 규모의 선폭을 가지도록 강도가 지탱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초점이 돼서 지금까지 그 이전에는 일본에서 95% 이상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수출 금지되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거를 국산화하는데 그동안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재료인 투명 디스플레이용 불 속의 폴리이미드 수지. 보통 요새 이제 휴대폰이 플립형 휴대폰, 뭐 폴더블 휴대폰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꺾일 수 있는 이제 플렉시블한 디스플레이로 바뀌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폴리이미드 수지 필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폴리이미드는 투명성이 좀 낮은데 이 투명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불 속의 폴리이미드 수지를 써야 되는데 이거를 95% 이상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입 규제가 된 이후에 국산화에 성공해서 여기 이제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동영상이 안 나오네. 예,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이 플렉시블한 디스플레이, 이게 이제 추후에는 디지털 뉴스페이퍼가 돼서 이제 이 플렉시블한 필름 상태의 모든 정보가 이제 기록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국산화가 돼서 지금 시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이거를 나중에 보시면 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가위로 잘라서 써도 충분히 그 성능이 발휘되는 그런 소재로 보이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의료에 쓰이는 고분자 재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우리 신체의 장기를 대체하는 인공 장기로 쓰이는 고분자 재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 목적에 쓰이는 고분자 재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인공 심장 제빅7이라는 건 1982년에 유타 대학에서 개발을 해서 처음 환자한테 시술한 소재인데, 영원히 쓸 수 있는 재료는 아니고, 이제 심장을 기증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심장 이식이 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하는 그런 인공 심장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 인공 심장을 시술받은 환자는 112일 동안 이거를 썼다고 그래요. 이제 그 이후에는 가장 오래 쓴 사람이 600일 가량 이 인공 심장을 사용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신카디아라는 회사가 2014년에 1,400 환자한테 이 인공 심장기를 시술을 했고요. 이제 하나에 한 12만 5천 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요 두 번째로 있는 인공 허파는 우리 몸에 넣는 허파는 아니고, 가령 허파 수술을 한다든지 허파 기능이 되지 않을 때는 혈액을 외부로 뽑아서 이제 블러드 옥시저네이터라고 해서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는 장치에 들어가는 고분자 막이 인공 허파에 쓰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중공사막이라고 해서 가운데 구멍이 있고, 또 실 같은 굵기가 실 같은 굵기 안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되게 폴리프로필렌 소재로 만들었는데, 이 기공이 밑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기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는 요 바깥으로 이제 흐르면서 산소는 이 안으로 공급을 해주면, 이 폴리프로필렌이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이기 때문에 피는 이 폴리프로필렌 막을 통해서 빠지지는 않고, 산소는 피 속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피 속에 있는 CO2는 또 안으로 빠져나와서 피 속의 CO2를 빼내고 산소를 공급하는 이런 장치에 이제 폴리프로필렌 기공이 있는 막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일주일에 이틀, 사흘 동안 인공신장센터에 가서 이제 우리 신장은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서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신장에 질환이 있으면 이제 이런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 혈액을 바깥으로 보내서 이런 역시 할로 파이버 같은 고분자 분리막인데, 이때는 그 한해 여과막이 쓰입니다. 그러면 피 속에 있는 분자량이 높은 영양분은 투과시키지 않고, 분자량이 작은 독성 물질만 투과를 시켜서 뽑아내도록 하는 이런 인공신장기에도 고분자 분리막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 인공 피부는 우리가 화상을 입어서 피부가 다시 재생될 때까지 임시로 피부를 보호해주는 고분자 재료이고요. 인공 혈관은 이제 고분자 표면에 사실은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혈액하고 친화성이 좋은 고분자 재료를 개발을 해서 이제 비교적 유속이 빠른 그 큰 구경의 혈관에는 현재 인공 혈관을 쓰고 있지만, 아직
작은 구경의 혈관에는 이 혈전 생성 문제가 있어서 아직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생분해성 수술용 봉합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치료용에 들어가는 고분자 재료입니다. 우리가 수술해서 가령 봉합을 한 다음에 그전에는 상처가 아물고 나면 다시 또 재수술을 해서 실을 다시 꺼집어냈어야 됐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이 실이 생분해성이 있어서 몸 안에서 분해가 돼가지고 몸 속에 흡수가 돼서 없어지는 이런 폴리글라이콜라이드라고 하는 이런 소재가 이제 개발이 돼서 FDA에서 체내에서 흡수돼도 아무 독성이 없다는 그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폴리글라이콜라이드와 이제 그 밑에 있는 생분해성 뼈 지지판에 쓰이는 폴리락타이드 이 두 가지는 FDA에서 몸에 사용해도 생분해가 된 생성물이 몸에 아무 독성이 없다는 것을 인증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분해성 수술용 봉합사 원사를 우리나라에 있는 삼양사에서 전 세계 원사의 한 70%를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는 이제 우리가 뼈가 부러졌을 때 사실은 금속으로 된 지지판을 붙여서 뼈가 굳을 때까지 한 2, 3개월 지탱을 하다가 이제 뼈가 다 굳게 되면 다시 또 재수술을 해서 이 금속 지지판을 빼내고 이제 빼내게 되면 다시 뼈가 약하니까 또 재활 치료를 해서 뼈가 강해지도록 이런 재활 치료까지 해야 되는데 이 폴리락타이드는 그 뼈가 굳어가는 과정 도중에 지지판은 서서히 녹아서 생분해가 되면서 몸에 흡수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2, 3개월이 지나면 지지판은 저절로 없어지고 뼈는 굳으면서 또 힘도 받아서 재활 치료도 필요 없는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생분해성 약물 전달 시스템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컨택 렌즈에도 쓰이고 있고 또 저도 백내장 수술을 양쪽 눈을 다 했는데 거기 들어간 인공수정체가 고분자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고분자 중에 어떤 고분자가 있느냐면 그 상온에서는 물에 넣었을 때 이렇게 물에 흐릅니다. 흐르는 상태가 되다가 37.5도 몸에 들어가서 체온이 되면은 이렇게 젤이 돼가지고 이제 굳어서 젤리 같은 형태로 있는 이런 고분자가 있습니다. 이 고분자는 이 빨간 부분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 부분과 까만 부분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 부분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친수성으로 되어 있는 이런 날개 같은 고분자 사슬 때문에 물속에서 잘 흘러다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암제는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항암제는 이 까만 부분에 소수성 고분자와 섞여서 항암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주사기로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암세포 주위에 이렇게 주사를 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 암세포 주위에 젤리 같은 이제 항암제가 들어있는 젤리가 있는데 이게 생분해성이기 때문에 서서히 분해가 되면서 이 속에서 항암제가 암세포 쪽으로 나와서 이제 치료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 이제 젤리같이 생긴 이런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고분자 조직 배양용 거푸집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분해성 폴리락타이드를 얘기를 하는데 폴리락타이드를 이렇게 발포를 시켜서 기공이 있으면서 이제 이런 거푸집 가령 인공 귀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귀 모양의 폴리락타이드 발포체를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세포를 배양을 합니다. 그러면 영양분도 주면서
세포가 자라게 되면 이제 폴리락타이드 이 거푸집은 생분해가 돼서 없어지고 그 대신 이제 귀 같은 인공 귀가 생성이 됩니다. 또 뼈마디를 다시 재생을 시키고 싶으면 여기 폴리락타이드 발포체를 뼈마디에 넣고 이 뼈세포를 주입을 해서 배양을 하게 되면 이제 뼈를 대체하는 그런 그러니까 조직을 배양시키는 그런 거푸집 역할을 하는데도 거분자 재료가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드렸는데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